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121석이 걸린 수도권, 여기에 각 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데,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82대 35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옥새 들고 나르샤 공천 파동 나면서 민심이 확 뒤바뀌어 가지고 당시 민주당이 82석, 그때 당시는 새누리당이죠. 그 후에 한국당 통합당으로 지금 왔습니다만은 35석. 그런데 지금 이근영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여기서 10석 더 얻을 수 있다. 90석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92석이면은 다 먹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통합당 쪽에서는 이진복 이분이 이제 뭐 총괄 선대위원장 아니 저 기획전략위원장인가 그렇게 맡고 있던데 어쨌든 뭐 김종인 위원장도 50석 이상을 목표로 했다. 그게 50석. 이 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전체 판세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수도권을 설명을 드릴게요. 수도권은 때처럼 민주당 판이에요. 계속 민주당 판이 되어왔단 말이에요. 2004년 총선도 그랬고 그때는 뭐 탄핵 후폭풍이 있었으니까 2000년에도 그랬고 수도권은 그렇게 이 민주당이 더 강세예요. 그러니까 2012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2016년에도 그랬죠. 그런데 최근 선거에서 단 한 번 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계열이 앞섰던 데가 있어요. 2008년 총선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2008년 총선에서 서울도 싹쓸이를 냈어요. 싹쓸이를 냈고 이때 뭐가 있었냐? 아니 이게 과거의 선거 전략에 대한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뉴타운이에요. 뉴타운이죠. MB에. 뉴타운도 확 쓸어버린 겁니다. 예. 사랑의 재개발이에요. 예. 선거의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수도권은. 왜냐하면 수도권은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투표장이 많이 가면 갈수록 민주당 쪽에서 많이 당선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인 계열이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정당이 유리하다 이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수도권에는 이 정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수도권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의 부동산이라는 건 삼척동자가 다 합니다. 이 맞춤형 전략을 내놔야 하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도권은 DJ 때도 그렇고 민주당이 늘 강세를 유지했어요. 전에도 내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수도권에는 호남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호남은 공업지대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는 영남과 호남이 인구 비례가 거의 비슷했어요. 그럼 호남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애를 안 낳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로 갔느냐? 수도권으로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민주당 강세인데 지금 호남이 어떻습니까? 한 60, 70%를 지금 민주당 문재인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지금은 고스란히, 아무래도 과거처럼 호남과 수도권에 있는 그 호남 출신 인사들의 그런 뭐랄까 싱크로율이 낮아지기는 했어요. 그렇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수도권에 사는 호남인들은 상당수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시골에서 어머니, 아버지 뭐 또 형님, 동생하고 전화 오고 친구들 오다 보면 그 분위기도 있는 거고. 아니 명절 내려가면 또 이렇게 생각이 또 이렇게 그래서 이 민주당이 나누잖아요. 늘 그냥 그 인구 비례로 보면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걸 깨려면은 그 민심을 확 뒤집어 놓을 정책적 이슈, 없어요. 쟁점을 내놔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리고 정부는 심지어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일단 발동이 됐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말씀이 저는 중요한 게 심지어는 이낙연 후보인 경우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좀 뭔가 배려가 있어야 된다.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낙연 후보도 아는 거예요. 지금 수도권은 부동산이다. 종부세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안 나오면 그래서 선거에 이렇게 전략과 정책 없이 뛰어드는 경우가 사실은 없거든요. 지금 뭐 강남권만 보더라도 종부세가 최대 이슈입니다. 엄청나게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들 우리 지역도 보니까 뭐 어디 구청에다가 쫓아간다 어쩐다 해갖고 뭐 뭘 연설을 받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극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지금 재산세 용지 받아보면 사람들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띵 해요. 뭐야 이게 이런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이런
과연 현장 체감에 대한 여론이 수집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지금 선거는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초반부터 팍 치고 나가야 되는데 막판에 쳐봤자 시간이 없어요. 예, 지금쯤 채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나오는 것은 아쉬운데 어쨌든 지금 판세는 그렇습니다. 배 대표가 보실 때는 야권이 네. 지금 35석 아무래도 지난번에 너무 적었던 거 아닙니까? 122석 아니었습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한 석이 줄었지만 그래서 121개 지역에서 35개 얻었다는 것은 너무한 거고 이번에는 50개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상황으로 볼 봐야 때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여기서 미래통합당이 뭐 앞서 이제 이근영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의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냐면 국민의당이 사실상 지역구에 사라졌으니까 국민의당도 사실 수도권에서 받았던 그때 정당 투표나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표는 결국 호남표로 보는 겁니다. 예. 근데 그 호남표가 우리에게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왜냐면 국민의당이 지역구에서는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90석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얼마만큼 뭔가가 하나 툭 튀어나오느냐. 분명히 김종인 위원장은 한 방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게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지지층들이 결과적으로는 투표장에 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 결집이 되냐. 왜? 국민의당이 2016년에 가져갔던 표를 미래통합당도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1대1 구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얼마만큼 지지층들이 더 결집을 하느냐. 지금 결집 강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하셨던 대로 초박빙 지역에 이 지역에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조금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대목은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수도권에서는 대거 출마를 하고 있어요. 자, 안양 동안을로 가보면 추혜선 후보가 있죠. 자, 경기 고양갑에 누가 있습니까? 심상정이 있습니다. 인천 연수원에는 이정미 있잖아요. 이정미 있죠. 그러니까 이 정의당 후보들이 있는 곳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부담스러워요. 이걸 미래통합당이 얼마만큼 본인들의 득표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느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통합당 쪽에서는 지난번 뭐 각 당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무세 지역이라든가 또 경화 무세 지역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주 짜게 잡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잡는. 원래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그렇죠. 통합당 측에서는 아무래도 좀 엄살 작전을 펴는 것 같고 오히려 그 반대로 민주당 측에서는 좀 뻥튀기 작전, 밴드웨건 효과를 노리는 것 같고 이쪽에서는 언더독 효과를 노리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 보던가요? 그 중도층이 나중에 선거 결과를 보면은 약자 쪽에 열세 정당 쪽에 동정론이 있어갖고 그 투표 결과가 그렇게 나오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자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미래통합당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한 10% 가까이 이렇게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당 지지도를 가지고 자꾸 선거의 의석수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럼 많이 가져가겠네.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당 지지도하고 선거의 의석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당 전체의 영향력이에요. 정당 전체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 지역구는요. 한 표만 많아도 그 인물 경쟁력까지도 보태어지는 것이고 실제 호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거의 출마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와 선거의 의석수 사실은 이걸 비교를 해서 막 여론조사가 하나도 안 맞다라고 막 글을 쓰시는 누구도 계세요. 근데 그건 아니면 그건 정말 기본의 기본도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지층들이 각 개별 지역구로 얼마만큼 나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2016년에도 여론조사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왜? 지금 2016년에 지지율을 보면은 그때 새누리당이 다 앞섰다니까요. 지지율이. 그렇죠. 10% 이상 차이가 났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이거 뭐 180석 가겠구나 어쩌나 뭐 그랬죠. 설레발을 떨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설레발을 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뚜껑을 여니까 뭡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 됐어요. 네. 아니 정당 투표도 훨씬 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냐? 정당 지지율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제 얘기가 지금 뭐 통합당 측에서는 50석 정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이게 실질적으로 까면은
표가 훨씬 더 많이 나와서 한 5, 60석, 60석 정도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반타작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왜 그런가 아닌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정당 지지율도 보면은 갤럽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무당층이 한 내가 추세를 말씀드리면 25에서 30%에 가까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역구를 봐도 가면 나는 어떤 후보에게 투표를 하지 않겠다 또는 그 지역구에서의 정당 지지도를 조사를 해봐도 무당청이 전화조사는 면접을 해야 하는 전화조사는 꽤 나와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이 경우에는 이 무당청이 상당히 보면 샤이 보수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샤이 보수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 이 무당이라고 하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하는 청 중에는 뭐 제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는 참고만 하십시오. 대략 한 45에서 50%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략 그런 게 숨어 있어요. 근데 이들은 누구냐 하면은 그 이전에는 미래통합당, 그 이전에는 새누리당, 그 이전에는 신한국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왜 지지하지 않느냐? 말 그대로 샤이한 거죠. 지난 한 5, 6년 동안이 상황이 황폐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드러내질 않는 거예요. 내가 미래통합당이라고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보면. 그런데 이들이 사실은 선거에서 중요합니다. 투표하러 안 가느냐? 갑니다. 예. 이들도 갑니다. 가서 그러면 어떤 후보를 찍을 것이냐? 이들이 보수 성향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이 영향도 무시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무당층이 부동층인데 이들 중에서는 투표하러 안 가기도 합니다. 야, 이거 뭐야 지금. 이건 뭐 정말 진영끼리 싸움이라고 말이야. 이거 21대 국회 어떻게 믿겠어. 나 안 가.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그래도 갑니다. 소리 없이. 가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를 찍느냐. 대체로 성향은 보수인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은 49석, 네. 그리고 경기가 59석, 59이죠? 예, 그리고 인천이 13석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서울에서 바람이 일어야 경기, 인천으로 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지는데 서울이 중요합니다. 아직은 서울에서 바람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김종인 대표도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서 박혀가지고 거기서 빵빵 좀 뭔가 터트려라 종로에서 바닥을 기면서도 터트리고 또 기자들이 늘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메시지를 내놔야 그때그때 먹거리를 내놔야 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울에서 소위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여권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분들은 상당히 버거운 싸움 상대 아니냐 하는 분들이 나경원, 오세훈 쉽지 않아요, 진짜. 몇 사람들이 박빙이에요. 있어요. 지금 뭐 구르러 간 김용태 그렇죠. 의원도 김용태도 그렇고 있죠. 또 저게 강서을인가요? 거기도 지난번에 김태호 수사관이 좀 바람을 일으킬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뭐 상당히 박빙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고. 부상찬 후보도 있죠. 강선우 후보하고 같이 맞붙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바람을 일으켜야 할 분들이 없어요. 지금 못 일으키고 있는 거.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바람이 안 일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지금 상당히 격차가 나고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볼 때는. 민주당 쪽이 앞선다 말씀이죠. 예.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그 게임이 되느냐. 고민정이었고 오세훈이었고 어떻게 게임이냐. 물론 지역적 특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나경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 이수진이가 지금 뭘 안다고 정치를 한다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법원 내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지금 계속 구설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걸 지적을 해줬었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자, 좀 현직 의원 또는 미래통합당의 현직 의원 또는 뭐 차기 대선 후보급보다는 인지도나 평판에서 모자란데도 오히려 지금 앞서가는 그런 결과가 왜 나오느냐? 철저하게 저는 이번 선거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후보는 잘 몰라도 당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 뒤에 있는 대통령의 그림자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 무조건 100%다 선거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론조사 결과는 말 그대로 참고입니다. 판세의 참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이 흐름, 이 추세가 민주당 쪽으로 가는 이유는 바로 이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정당 지지율. 이게 사실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이 그래도 이 지역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대로 선거 결과가
마무리되고 일단락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각 연령대별로 과연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는 숨어있는 그 무당성, 숨어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샤이보수라고 우리가 그렇죠. 흔히 샤이보수가 어떻게 작동되느냐. 실질적으로 지난 2016년 총선 때도 보면 국민의당의 표가 꽤 나왔어요.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숨어있던 사람들은 에이 이 당도 싫어 저 당도 싫어 하면서 국민의당으로 가져왔던 것이거든요. 실제로 국민의당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지역구에서 냈더라면 상당히 파괴력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때 지역구 후보를 내지 못하는 것을 지금도 두고두고 한탄할 텐데 그만큼 숨어있는 표는 주로 언더독 약자들을 지원하고 그때도 보면 국민의당이 좀 열세로 보였잖아요. 열세였죠. 두 정당에 예. 비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무당청 비율이 꽤 높다라고 하는 거. 그럼 그들은 정작 투표에서 본인의 표심을 좀 더 약자에게 현실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겁니다.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갈 가능성이 반드시 간다가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에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선거라는 것이 지금 대통령이 발표하는 메시지, 정책은 전국적인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의 서울의 후보도 그렇고 경기도의 후보도 그렇고 다 각계 전투예요. 다 홀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거시적인 하나의 통합된 전선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홍준표라든가 김태호 이런 사람들이 김영호 전 공관위원장의 권유대로 서울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좀 바람을 일으키는 쪽으로 특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분은 공중전에 아주 능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하죠. 그러면 서울에서 상당한 바람을 일으켰을 텐데 지역에서 지금 본인들도 고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본인의 또 지역구가 서울에 있었어요. 더 있어요. 동대문구이라고. 아유, 뭐 또 송파도 있고. 홍준표는 송파도 네. 나왔고 동대문에도 나왔었죠. 경기 인천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경기 인천은 경기도하고 인천은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만 하더라도 인천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인천은 지금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인천의 상권 여기도 상당히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중국과의 관문이 되고 세계의 관문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또 불만이 내재돼 있거든요. 또 그런 것도 있고 정권심판론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천 지역은 연수라든지 또 송도라든지 또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도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이 박빙 승부처가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박빙인 것 같아요. 거의가. 그리고 뭐 공천에 상당히 또 갈팡질팡하기는 했지만 인천 연수을 같은 경우에는 민경구 후보가 있고 여기도 또 3파전입니다. 이정미 후보도 있고. 거기도 뭐 단일화를 좀 추진하고 있다니까요. 후보들 개개인의 또 경쟁력이 다들 뭐 더불어민주당 또 미래통합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박빙인데 경기도만 하더라도 경기도가 59개나 의석수가 있는데 특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선거의 랜드마크거든요. 예, 그렇죠. 가장 중요한데 이런 걸 보면 뭔가 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선거를 경기도 선거를 이끌고 갈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가지 이 그림자 효과가 있습니다. 수강 효과가 뭐 대통령 하면 그냥 기본적인 거고 이재명 지사 보십시오. 차기 대권 후보로서도 지지를 올라가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번에 팡팡 밀어줘요. 기본소득도 있다. 이게 아니 이게 영향을 안 준다고 할 수 없거든요. 선거 개입은 전혀 아니지만. 전 도민한테 10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왜 영향을 안 미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미래통합당에서는 경기도 선거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누군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키맨이 없어요. 그 이전에 뭐 남경필 지사도 있고 지금 이번 선거에 전혀 역할을 못 하잖아요. 예. 또 경기도 지사급으로 뭐 출마도 거론되기도 했던 정명국 후보도 어떤 역할이 안 되고 있고 그분도 이제 불출마해버린 거고 심지어는 컷오프되면서 그 이전에 전통적인 선거 구도가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경기도는 북부는 보수 또 그렇지 남부의 않습니까? 인구 젊은 세대가 많은 곳은 예. 또 이 민주당 쪽 이런 얘기가 나왔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수원만 해도 뭐 반반 나눈다든지 그랬는데 지금은 뭔가가 없어요. 구심점이 없어요. 그런 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를 확 휘어잡으면서 끌고 갈 만한 그런 지금 선대 본부장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있어야하는데 서울 그게 선거도 중요한데 경기도 선거가 저는 15석이 걸렸어요. 아니, 사실은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예.
그런데 저 영남 TK 전부 합의봤자 합하면 65석이요. 65석. 영남하고 같아요. 경기도하고. 예. 그런데 경기도 선거에서 뭔가 보수 정당의 이 터닝 포인트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수도권 판세를 이런 정도로 짚어보고요. 네.